정치인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즐거움을 국민한테 줘야 되죠. 제가 2004년도에 처음 국회의원이 될 때 모토가 눈이 즐거운 정치, 귀가 즐거운 정치였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같은 국회의원 같지 않은 국회의원. 처음에 사람들이 뭐 하자는 거냐. 그래서 그때 제가 합성어로 폴리테이너가 난 되겠다. 근데 지금 이제 폴리테이너는 다 사람들이 알아듣잖아요. 처음에는 솔직히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국민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게 정치라면 그 정치인을 보는 것 자체도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도 했죠, 제가. 나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치 지망생들은 무지하게 많잖아요, 정치권에. 네, 맞습니다. 근데 표를 얻으려고 할 때는 내 스스로가 내가 갖고 있는 자존감 내려놓고 완전히 자기를 발가벗기는 그런 무대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선거라는 네네, 게.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진짜 정치하기 싫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몸에 때가 많아요? 근데 어쨌든 한국 정치가 경직되고 되게 보수적이고 관료적이다라는 느낌에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가 즐거움을 선사했잖아요. 사실은. 아픔도 선사했죠. 뭐 아픔은 다 아픈 거니까. 근데 그런 즐거움이 시작됐다. 정치는 이제 즐겁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중심으로 젊은 사람들이 조금씩 새로 영입된 사람들이 즐거움을 주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알겠고 이제 오늘의 진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의원님께 사실은 우리 정청래 의원은 박수무당에 가까운 분이라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팟캐스트를 한다고는 하지만 어떤 전망을 하며 있어가지고 논리도 별로 없고 결과도 그렇게 신통치가 않은 경우가 많고요. 어쩌다 한 대 때려 맞히면 막 자기들끼리 방송에서 우리가 맞췄네 막 소리 지르고 아니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결과는 틀릴 수 있어요.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논리적이면 저는 그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딱 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네. 모셨습니다. 일단 지방선거 이슈와 같이 가고 있는 이슈가 전 대통령 발의 개헌 또는 네. 대통령 발의 개헌을 빼더라도 개헌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여기에서 지금 일단 청와대가 던졌고 자유한국당도 이제 말도 안 되는 사실상 내각제를 던지면서 이렇게 맞서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어쩌면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던 모습 아닌가요? 그러니까 대통령 발의 개헌을 통과시키려고 던졌다기보다는 국회 니들이 빨리빨리 활발하게 해서 6월 때 개헌하자. 이게 목적이 더 강한 거잖아요.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발의한 것은 당연히 국민과의 약속, 대선 공약을 지키겠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였을 거고요. 두 번째,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겠죠. 당연히 있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등이 극렬하게 반대할 것을 예측을 못한 바는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에게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심판을 받겠다. 이런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헌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이 크게 이렇게 관심이 없던 상황에서 청와대 개헌안을 던지면서 조항 하나하나를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촛불 때 헌법을 공부했듯이 개헌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면에서 저는 통과 여부를 떠나서 충분한 효과는 거뒀다. 가치 자체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 조항 한 조항이 국민들이 다 좋아할 수 있는 것만 왜 냈냐?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국민들이 좋아하는 걸 내야지 싫어하는 걸 내냐? 제가 한번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개헌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과반 이상이 지금 60, 70%가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데 안 되는 집안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지금 코너로 몰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못지않는 승부사의 기질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서워요. 나는 가끔씩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할지 몰라서 이제는 무서워. 누구는 이렇게 얘기해요. 원칙 있는 뒤끝 장렬.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 살아있는 신화 박수무당 대부분의 예측은 거의 맞는다. 심지어 탄핵의 숫자까지도 맞히는 거다. 제가 최근에 가장 적중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대화를 제안할 것이다. 이것을 2주 전에 예언했습니다. 오, 무서운 분이야. 그때 사람들이 왜 그러냐? 왜냐하면 상상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있다. 분단의 역사를 과정을 보면 가장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는 반드시 남북 간의 화해 조처가 있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었어요. 1968년 울진 삼척 지역에 무장공비가 침투했어요. 그리고 김신조가 청와대 습격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푸에불호 미국 배를 납치해버렸어요.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북한이 미국 비행기를 격추시켰어요. 68년도에. 그래서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건 전쟁을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한반도에.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죽어요. 그러면 결국은 치킨 게임을 하다가 결국은 악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70년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평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락이 평양에 가죠. 그리고 남북 적십자 사회담 이런 것도 제안하면서 7.4 남북 공동성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68년도의 관점에서 보면 전쟁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후로 바로 사인 곡선을 그리면서 평화 모드로 갔고 1983년도에 전두환 대통령이 아웅산에 갔어요. 아웅산 폭탄 테러가 있었죠. 그렇죠. 지금으로 치면 경제부총리가 죽었어요. 북한의 폭탄 테러로. 그럼 전쟁이죠, 이거 바로. 근데 최초로 분단 최초로 85년도에 남북 이산 가족 상봉이 있습니다. 극적이네요. 극적이에요. 그래서 2017년도에 한반도 긴장 상태가 최고조로 올랐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역사적 교훈상 2018년에는 남북이 서로 화해 조처가 있을 거다. 그래서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서 두고 봐라. 김정은이 남북 대화를 제안할 것이다. 그렇게 제가 예언을 했었죠. 역사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 이런 관점이신 네네네. 거예요. 역사를 지배하면 미래를 지배한다. 뭐 그 말하고 똑같네요. 지배하니까 제가 생각나는데 얼마 전에 어떤 신문에서 저한테 인터뷰를 왔어요. 그러면서 문재인 지지자들은 도대체 뭐냐.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서 제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광장이 여의도를 지배했고 지지자가 정치인을 장악하고 지배한 시대가 됐다. 촛불 이후 대한민국은 완전히 새로워졌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바로 유권자 스스로 우리가 하면 된다. 대통령도 갈아치운다.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인은 지지자들에게 지배당하는 그러한 시대를 하루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다. 명언입니다. 바람직하죠. 하지만 뻔한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헌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네.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지금 5월 24일까지 국회에서는 자기들끼리 뭔가 합의를 보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어차피 2달이라는 시간이 대통령 발의 개헌에 대해서 네. 시간이 주어진 거고. 네. 뭐 결국에는 5월 24일까지 뭔가 개헌을 한다 안 한다 또 결론을 내려놓지 않으면 바로 후에 지방선거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시간적인 압박이 자유한국당한테도 분명히 물리적 압력으로 가해질 거고. 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국민들 다수가 3분의 2 이상이 대통령 발의 개헌 찬성하는 입장인데 네. 이걸 완고하게 막고 있으면 원하건 원하지 않았건 지방선거의 프레임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 개헌 못해라고 이렇게 버틸 수는 없는 상태일 테니까 네. 저는 그 관점에서 어찌어찌 밀려서 6월달 지방선거 때 개헌 같이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정도의 예상을 해봤거든요. 의원님 생각 어떠세요? 교과서적인 설명을 제가 좀 할게요. 원래 기간을 역산을 하면 6월 13일부터 110일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2월 14일이에요. 그게 사실은. 왜냐하면 국회에서 헌법이 여야가 합의를 했다. 그 합의 기간을 빼는 겁니다. 합의를 해서 발의를 해요. 그러면 공고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공고 기간이 있고 그래서 110일이 필요한 건데 지금 그것이 상당히 지금 압축됐어요. 그래서 5월 24일이 그야말로 최종 마지노선이 이제 돼버렸는데요. 대통령 개헌 발의안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찬반 부결이냐 의결이냐 그것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발의한 거에 대해서 국회가 몇 조항을 고치자 이렇게 만약에 하려면 그 대통령 개헌 발의안을 놓고 그거를 준용해서 국회에서 다시 내야 되는 거예요. 수정안으로. 그러면 대통령 개헌 발의안은 자동적으로 폐기가 되겠죠. 그리고 대통령 개헌 발의안을 모델로 한 국회 합의안이 나오겠죠. 통과시키면 그걸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역학구도상 대통령이 개헌 발의한 것은 저는 뭐 100% 만족하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것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왜냐하면 그대로 딸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개헌 발의안은 불행하게도 아쉽게도 자유한국당의 몽리로 인해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가야 되는데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대통령 개헌 발의안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우리 찬성이다. 근데 이러이러한 부분은 우리 도저히 못 받겠다. 그러니 자유한국당 안은 대통령 안을 우리가 80% 받고 20%는 우리가 낸 것을 합의를 하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근데 그것은 받을 수 없는 안이에요. 총리 추천제. 이거는요. 총리 추천제의 말을 본질적으로 제가 꿰뚫어서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총리를 먹겠다 이런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죠. 외교, 안보, 국방
이것과 내치와 구분이 안 가요. 맞아요. 엄청나게 혼란스러워지죠, 나라가. 지금 자유한국당 안대로 하면 국무총리를 국민투표로 뽑고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 권한은 헛개비. 전체 행사할 수 있는 거 10% 미만이에요. 그럼 90% 실권은 사실상 직선제 대통령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국무총리 추천은 국민투표로 뽑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홍준표 총리 뭐 이런 상태가 되면 정치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10% 권한, 홍준표 국무총리는 90%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안 되죠. 결국은 여의도의 셈법과 여의도의 공식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은 결국 국민의 힘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치라고 하는 게 선거잖아요. 근데 지방선거가 간단치 않아요. 알고 보면 현재 국회의원들은 내 선거 아니니까라고 뒷짐지고 있겠지만 그렇게 무너지는 거잖아. 뿌리부터. 근데 그게 일반 국민적 민심하고 너무 괴리감 있게 가누면 지방선거가 더 나빠지는데 그러면 내부로부터의 압력이 결국엔 자유한국당이 개헌에 합의해주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생각. 보통 지방선거는 정권 심판론 그리고 견제와 균형 이거거든요. 자유한국당은 정말 좀 전략 전술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개헌을 국민투표에 6월 13일 날 붙이면 안 된다. 왜? 정권 심판이 흐려진다. 제가 또 얘기했어요. 정권 심판으로 갔으면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0%인데 누가 심판을 당한다는 거냐.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게 빗대서 얘기해 보면 대통령 개헌안이 무산이 되면 야당 심판론을 흐를 가능성이 오히려 더 많다. 그렇죠.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방선거로 가겠습니다. 지금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그때까지 어떤 변수가 얼마나 돌출할지는 모르는데 현재 상태로만 놓고 보면 네. 가장 변수 첫 번째는 대통령 지지율일 것 같고요. 네. 대통령은 좋아하는 여당은 망해 이런 민심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이 그 사이에 있고 북미 정상회담도 그 사이에 있는데 결과에 따라서 또 출렁할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남북 관계로 보면 사실 북한이 대부분 것들은 양보하겠다라고 나온다면 결과가 나쁠 이유는 사실 없어 보여요. 현재로서는. 나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일단을 보여준 것이 이번에 우리 예술단이 평양 가서 공연했지 않습니까? 제목은 봄이 온다 했어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예술단에게 가을에 됐으면 좋겠다. 가을이 왔다로 하자. 자, 가을이 왔다는 것은 뭐냐면 수학의 계절이잖아요. 예. 남북 관계에 있어서 수학을 거두자. 그걸 기념하고 경축해서 우리 평양예술단이 남쪽에 내려가서 공연을 하고 싶다. 이런 뜻이거든요. 김 위원장도 올 수 있겠네요.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경우상. 그러면 결국은 봄이 온다 해서 가을이 왔다. 그 기간 동안은 수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9월 9일 북한으로서 가장 큰 행사인데 그 경축의 분위기로 9월 구구절을 맞이하고 싶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상당히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그게 이제 지방선거에 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미투는 약간 좀 이게 넉백권 같아가지고 네. 정치권에 또 다른 미투가 터지거나 이래서 일시적으로 이 민심이 흐려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똑똑해서 구분해서 보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렇죠. 미투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이라든가 당 지지율이 큰 변화는 없어요. 그런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정상회담이었던 6.15 정상회담 할 때 그때도 지방선거가 있는 해였습니다. 그런데 박지원 당시 문화부 장관이 그걸 발표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야당에서 이거 뭐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사실 큰 효과는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천안함 폭침 사건 막 있고 이것을 지방선거로 이렇게 이용하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크게 영향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북관계 정상회담이 대형 이슈이기는 하나 이것이 국민들의 표심을 크게 출렁거리게 할 것 같지는 않고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0%를 상회하는 이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뭐 80% 90%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는다. 네. 그래도 뭐 대통령 지지율이 70%, 여당 지지율이 50%를 넘으면 사실상 산술적으로는 모든 지역 전 석권인 거죠. 알고 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출마자들은 네 가지를 조심하면 돼요. 자만, 오만, 독선,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만 잘 조심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보면 제가 볼 때 민주당 후보들이 대신에 3복을 타고 태어났거든요. 지금 첫째 복이 남북관계의 화해 무드가 있고요. 네.
두 번째 과거 선거를 보면 임기 초기에 지방선거는 거의 집권 여당을 몰아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정권 심판이나 정권 연속선상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높은 지지율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까 정청래 의원이 말씀하신 정말 네 가지만 조심하면 무난하다. 그런데 한 가지가 저희들은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경남, 경북, 부산, 대구. 이번 지방선거는 최초로 예, 수도권이 관심 지역이 아니라 부울경이 관심 지역.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역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방선거는 당선된 사람이 어느 당이냐, 뭐 어떤 개인이 당선되느냐 이건 그분들의 문제고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민심이 어느 쪽에 있냐를 결과가 나온다면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이 주춤할 수도 있고 탄력을 받을 수도 있고 결국은 그런 문제잖아요. 네. 여론의 어떤 흐름이나 언론의 반응이라든지.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런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은 넘쳐나서 고민이고 그리고 자유한국당 부류는 없어서 고민이고 그래서 어떤 방송이나 민주당의 대승을 바라긴 하지만 미세하게 표차가 작더라도 어느 지역에서 특정 자리를 가져오지 못하면 마치 더불어민주당이 진 선거인 것처럼 돼버릴 수도 있는 묘한 구도 속에 있는 그런 선거가 아닌가 싶어요. 홍준표 대표가 6개를 지키겠다. 17개 광역단체장 중에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려운 목표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역대 지방선거는 하나의 룰이 있습니다. 공식처럼. 정권 중간이나 후반에 가면은 여당이 패배. 정권 초반기에 지방선거가 이루어지면 여당의 압승. 이런 건데 기존의 그런 사례 플러스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한 적이 없었고 여당 지지율이 이렇게 50%를 기록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이번 6.13 지방선거는 역대 어떤 선거보다 여당이 압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예. 이런 객관적인 정세가 있다. 다만 어떤 선거든지 간에 국민들이 봤을 때 너무 잘 나가는 거 아니야? 너무 오만한 거 아니야? 너무 자만한 거 아니야? 이런 덫에만 걸리지 않으면 된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7개 광역단체장을 지역별로 한번 볼게요. 뭐 네. 하나씩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요. 민주당이 가져올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면 완전히 있으면 동그라미, 반반이면 세모. 그리고 이거 가져오기 힘들다 하면 X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서울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한때 출마를 고려했던. 그래서 우리 방송에 나와가지고 출마할 수 있다. 출마할 것처럼 하시다니 결국은 이게 뭡니까? 본인은 못 맞춥니다.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만약에 지금 정청래 의원이 여기 이 리스트에 있었다 그러면 서울시장 선거가 참 재밌었을 것 같은데 현재 박원순 시장에 박영선 우상 의원이 지금 경쟁 중인데 지금 돌발 변수는 이제 결선 투표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선 투표제는 무조건 50% 넘는 후보가 나오면 끝나는 거니까. 그럼 여기 서울시장 선거에서 결선 투표제가 있고 없고가 저는 가장 영향을 끼칠 것이 서울과 광주라고 보는데 의원님 생각 어떠세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70%잖아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50%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여당을 지지하는 지지 성향의 국민들은 무엇을 가장 바랄까? 분란 없이 분열 없이 가라 이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 박원순 시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한테 실수도 하고 실언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어차피 박원순 시장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정상회담도 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좀 몰아주자. 이런 분위기가 한켠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봤을 때 설령 과반 넘어서 결선 투표가 없든 설령 과반 투표가 안 돼서 결선 투표를 하든 대세는 크게 지장이 없는 거 아니냐. 없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안철수의 등판이 사람들은 뭐 박원순 시장이 양보론의 프레임에 갇혀서 더 불리한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지자들은 더 결집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자, 그러면 극적으로 김문수 안철수 후보가 극적 단일화를 이룰 경우 이룰 막판에 가능성? 가서 네. 그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둘이 단일화를 해서 승산이 있다. 그러면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산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할 거다. 두 사람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당의 서울시장 후보는 사실은 지방선거의 얼굴이잖아요. 근데 서울시장 후보의 주요 공당들이 한쪽이 포기하는 건 사실 굉장히 힘든 부분이죠. 하부적으로 내려가면 대가리 없이 선거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김문수 안철수 단일화 가능성 없다고 보고요. 박원순 시장이 지난번 될 때 마포 같은 경우가 57% 정도 지지율을 기록했거든요. 마포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제가 봤을 때 제 촉으로는 어쨌든 본선에 가서 김문수가 나오든 안철수가 나오든 과반 이상 득표는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과반 득표 가능성이 있다면 후보 단일화가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네요. 네. 자, 어쨌건 그러면은 서울은 동그라미. 네. 네, 동그라미. 그러면 김문수가 2등 하겠습니까? 안철수가 2등 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김문수가 2등 할 것 같습니다. 안철수 씨 정계 은퇴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예. 어쨌든 정당 투표거든요. 전국 동시선거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개인기로 극복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예. 자, 경기도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가장 첨예한 어떤 선거 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기도 네네. 해요. 아유 SNS상에서도 상당히 네, 뜨겁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좀 말씀하시기 곤란할 수도 있는데 현재 상태로만 분석해 주시면 네네. 되겠습니다. 양기대 전 광명시장, 이재명 전 성남시장, 전해철 의원. 일단 내부 경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선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권리당원 부분에서는 이재명, 전해철 우위를 누가 가져갈까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죠. 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 권리당원에 대한 지지 이것이 일반 국민으로 전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전해철 의원의 승부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경선이 시작되기 전에 권리당원들이 전해철 의원을 지지하는 지지세가 어느 정도로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이것이 기사화되느냐. 이것이 전해철 의원의 가장 디테일한 전략 전술이 될 것이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였고 그리고 어쨌든 여론 지지가 좀 압도적으로 높은 상태에서 그 페이스를 유지하고 이것이 권리당원들에게 될 사람은 나다. 그러니 권리당원들도 나를 부탁한다. 이런 선거 전술. 이것이 부딪히는 지금 상황이다. 양기대 광명시장의 역전 가능성은 없죠. 제가 역전다방 커피를 좋아하기는 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내부 경제는 빅 매치겠네요. 이재명 전해철. 가장 재미있고 가장 재밌네. 가장 핫하게 붙었죠 지금. 기술도 좀 한번 쳐다볼 겸. 근데 이런 건 재밌겠네요. 있더라고요. 이제 섭외라든지 이런 문제로 캠프 측이나 후보와랑 이야기 비슷한 걸 해보면은 약간 대세론에 있는 후보들은 무이슈 전략으로 가려고 해요. 박원순 시장도 그렇고. 네. 이슈가 많이 붙으면 내 표가 떨어져 나갔으면 떨어져 나갔지 붙을 게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얻을 이게, 것만 있는 후보가 있고요. 어. 잃을 것만 있는 후보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막 토론하자고 이렇게 토론하자는 게 토론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것보다는 뭔가 이슈를 막 만들어내야 돼서 근데 토론이 약한 사람이 막 토론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빡빡 우겨서. 그러니까 안 받아줄 거 알면서 음. 이제 지난 이런 대선 때도 측면이 있어요. 그랬잖아요. 네. 그런 측면이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휙 돌아가신 남경필 이분이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사실상 지역의 민심을 많이 잃은 것 같은 게 어떤 후보가 민주당에서 나와도 남경필 기사가 못 이기더라고요. 남경필 지사는 어떻게 피해를 보는 케이스냐면 본인이 잘못한 건 그리 없어요.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근데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전문용어로 판때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본인이 그리 실수하거나 그리 잘못하거나 그건 없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캐릭터나 이미지가 그렇게 비호감도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선거는 정당 선거거든요. 그래서 남경필 지사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갈 길은 멀고 비는 오고 해는 기울어서. 근데 지금 어디 하나도 불빛 하나도 없어서 어디서 오늘 밤 묵어야 되는지 모르는 나그네의 신세다. 아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경필하고 같은 당에서 김종희 전 의원 같은 사람들이 출마를 해보겠다고 경선 붙여달라고 했는데 그냥 전략공천을 지금 한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경필 말고는 그쪽에는 전혀 인물이 없었던 건데 경기도가 사실 민주당한테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어려운 지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가져온 적이 임창열 그렇죠. 전 경기지사 이후로 우리가 다 졌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경기도 수복을 할 수 있는 저로의 찬스인데요. 이렇게 한번 판이 기울어지면 그것을 개인의 힘으로 어떻게 되돌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남경필 지사는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경기도지사가 연임한 적이 있나요? 이것도 좀 특이한 점이죠. 김문수가 이선했잖아요. 아 그랬나? 아, 그랬나요? 김문수가 이선했습니다. 어. 아 그만큼 존재감이 없었다는 뜻일 테죠. 자 알겠고요. 경기도는 그렇고 경기도 동그라미 쳐도 되겠습니까? 네. 동그라미 2개예요 벌써. 사실 서울 경기를 가져오면 반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인구로만 보면. 자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부산은 지금 다시 리턴 매치. 오고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 그리고 서병수 현 시장. 결국에는 홍준표 입장에서 서병수를 좋아하진 않지만 서병수 외에 공천할 사람이 전혀 없었나 보죠.
그러니까 이종혁 전 최고위원이 지금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하죠. 네. 엎친 데 겹친 격이고 제가 이제 지방 출장 강의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경상도, 부산 이쪽을 많이 갔는데 예전하고 분위기가 확실히 다른 게 우리 쪽 지지자들이 사기가 충천해 있어요. 네. 그리고 뭔가 한번 이번엔 될 것 같다.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산도 그리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합니다. 지금 뭐 오거돈 후보하고 서병수 후보하고는 다시 붙는 건데 그 당시에 득표율도 엄청나게 차이가 안 나서 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었거든요. 이 분위기라고 하면 부산도 동그라미 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동그라미 3개 되겠습니다. 자, 인천으로 갑니다. 인천은 실질적으로 분위기가 좋으면 여당, 그러니까 지금 보수 세력도 많이 찍는 곳이기도 하고 사실 정치의 종립지대 정도 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인천 자체가. 근데 지금 김교흥, 박남춘, 홍미영 후보가 지금 경선을 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가장 유력하신 분은 뭐 제가 다 잘 알고 있는 분들이고 예.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표의 응집력을 가지고 있는 박남춘 후보가 그렇죠. 유리하다고 좀 볼 수 있고요. 인지도가 높은 거죠. 그런데 이제 유정복 현 시장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분도 남경필 비스무리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뭐 크게 실수했거나 밉보였거나 뭐 비위 호감이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판이 뒤집히다 보니까 개인이 피해를 보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담벼락이 무너지고 있는데 거기에 본인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잘한 것도 없다는 뜻이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맛으로 치면 짜지도 않고 뭐 싱겁지도 않고 그냥 밍밍한 이런 젓갈도 안 들어가고. 공무원식으로 얘기하면 월급쟁이 시장. 네. 그러니까 유정복 시장 자체가 사실은 친박의 어떤 핵심 같은 서병수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이었죠. 예. 그럼 여기는 동그라미요? 아니면 여기도 뭐요? 동그라미죠. 확실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도권이 별로 관심적이 아니라고. 이제.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압승할 수 있다는 싱거운 거죠? 게임이 될 것 같다. 서울, 인천, 경기는 동그라미. 부산까지 해서 지금 동그라미 4개 가고 있어요. 자, 대구로 가겠습니다. 가장 관심 지역이죠. 대구. 네. 대구는 이상식, 이승천, 임대윤 후보가 지금 경선한다고 하네요. 대구는 김부겸 장관이 나갔으면 이길 수 있었어요. 예. 근데 아무래도 힘이 딸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근데 왜 안 나가죠? 장관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트위터에서 계속 나가라고 푸싱을 했는데. 이런 그래서 안 나간 것 같은데. 1인 시위 한번 해볼까요? 저희 앞에서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고 봐요. 네. 청와대에서 일부러 나가라고 하는 경우는 사실 제가 보기엔 별로 없다고 봐요, 현재는. 당에서 나가라고 하는 경우는 있죠. 그러니까 김혁준 장관 애를 정말 재밌게 들어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용섭 일자리 부위원장 케이스라고 봐요. 이분은 광주에서 권은희 후보한테 떨어진 이후에 앞으로 선거 안 나가겠다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근데 다시 지방선거가 오니까 국회의원 선거 나갔다가 일자리위원회가 이제 실적이 나와야 될 시기에 그만둔 상태거든요. 이런 경우는 당의 요구도 아니고 청와대 요구도 아니고 저는 개인의 영달을 위한 선택이라고 보는데 장관을 시켜놨는데 나가서 확실하다. 물론 뭐 이게 현역 국회의원이 날아가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게 저는 진정성이라고 보거든요. 장관은 어차피 1년이든 2년이든 임명직이잖아요. 대구시장하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었는데 여기에 그런 식으로 선거 이기기 위해서 무리하게 나가는 거를 안 하겠다 이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푸나님이 약간 비판적으로 지금 멘트를 해주시는군요. 뭐 저도 일면 동의합니다. 그런데 말을 아끼시겠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만약에 행자부 장관이라고 한다면 저로의 대통령 후보 1위로 올라설 수 있는 유일한 지금 방법 아닙니까? 한 방에 전국구로 올라올 수 있는 건데 대구 시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이런 좋은 기회를 왜 놓쳤을까? 저는 뭐 일반 시민으로 이해가 좀 안 가요. 전국구를 크는 건 저 혼자 크게 그냥 두세요. 알겠습니다. 왜 자꾸 부추겨요 지금? 그러니까 김부겸 스타일로 보면은 제가 그분을 뭐 잘 알지는 못하는데 연설하는 거 보면 스타일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대구에서 대구 사람들 자아 비판하는 연설 유명하잖아요. 정치적 유불리 이런 걸 떠나가지고 장관직만 열심히 수행 잘해도 대선 후보로서는 손색 없다고 느끼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대구는 지명도 이런 게 좀 많이 좀 우리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예. 그래서 현재 자유한국당에서는 권영진 현 시장하고요. 김재수, 이재만, 이진훈. 이재만 이분 참 이분도 굉장히 선거를 되게 여기저기 잘 나가시는 분이네. 여기서 권영진 시장이 될 가능성이 없죠. 아무래도 현역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뭐 4년 전부터 사실은 이제 지자체장들은요 4년 내내 사전선거 운동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자체가 그 선거 운동.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러면 세모일까요? 그 엑스표 할까요? 디테일할수록 우리가 좋아요. 또 X를 가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세모와 X표 사이. 뭐야? 엑스표를 정확하게 X를 끊는 게 아니라 히오자로 해서.
그러면 지금 바른미래당에서는 특별한 사람이 안 보이긴 하는데 만약에 바른미래당의 후보가 그 지역에서 나름 신망이 있는 사람이 하나 나오고 자유한국당이 나오고 그러면서 대구 쪽에 굳이 예를 들자면 홍은학 의원이나 네. 김부겸 의원 이런 사람들이 나갔다면 가능성이 진짜 있었다는 거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네. 특히 김부겸 장관이 나갔으면 저는 뭐 충분히 승산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강원도로 가겠습니다. 강원도는 경쟁자들이 없어요. 여기저기나 다. 최문순 지사하고 평창 올림픽과 연관이 있죠. 여기는 좀 무투표 당선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다른 당 후보들이 다 안 내고 최문순으로 몰아주고 최문순 지사가 뭐 너끈이 되지 않을까. 근데 신기한 게 이 동네는요. 평창 올림픽 덕도 있다 그러지만 기초 자치단체나 그런 의원들은 다 저쪽을 몰아주는데 네. 왜 도지사는 이쪽 분을 뽑는 이유가 뭐예요? 나도 그거 궁금했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최문순 지사가 어쨌든 소탈한 이미지 그리고 얼굴이 못생긴 거에 대해서 상당히 본인이 오히려 강점으로 지금 그래서 거기 있잖아요. 소문났어요. 무슨 말만 하면 네네네네네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개인 캐릭터가 상당히 좀 장점인 거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제 17대 초선했을 때 제 보좌관이 최문순 18대 의원할 때 제가 수출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핵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문순 후보가 야 단일 후보예요. 네. 일대 때에. 그렇습니다. 저는 강력단체장 중에서 그래도 가장 자기 몸을 낮추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정창수 후보가 지금 나서고 네, 있긴 정청래요? 한데. 정창수. 아, 하고 싶으세요? 아니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요. 권해드릴까요? 네. 정청래 후보가 강원도의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가면 당선될 수 있을까요? 속보 나가나요? 자, 어쨌고 최문순 지사는 이번 평창 올림픽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인지도를 쌓았고요. 네. 더군다나 강원도의 진짜 문제는 기초단체나 거기에 계시는 도의원이나 군의원, 시의원 이런 분들이 이쪽 분들이 많이 뽑히길 바라는 게 더 훨씬 더 좋은 선거의 목표가 아닐까 저도 싶어요. 그거 지금 물어보려고 했는데 영향은 좀 얼마나 미칠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 선배들도 두 분이나 나가서 어디요? 지자체장 강릉하고 원주. 사실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할 때 지지율이 55%였습니다. 예.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힐러리 당선을 위해서 온몸을 다 던졌거든요. 근데 힐러리가 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프랭카드 이런 거 보면 뭐 문재인 대통령 막 사진 찍은 거 걸어놓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누구나 다 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것과는 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엄청 지지하는 건 맞잖아요. 근데 사진 건다고 되는 건 아닌 것처럼 최문순 지사가 인기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강원도에 있는 지자체장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거는 이름하여 지방선거의 인물투표라는 표현 쓰죠. 네. 우리 쪽이 저쪽에 기반이 많이 없었던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로 가면 갈수록 조직선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하고 지자체장하고 또 달라요. 국회의원은 정치 선거라면 지방선거는 인물 선거 이런 성향이 더 강하죠. 그런 분들이 보기엔 좋은 대학 나오고 스펙이 좋은 분들을 뽑아주려는 성향이 좀 있긴 해요. 특정 지역으로 가면은. 자, 지금까지요 동그라미가 5개의 시옷자가 하나입니다. 경남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가장 핫한 것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김경수 후보가 사실상 경쟁자들을 한 품에 끌어안았어요. 네. 일종의 원팀 하나 지금 만든 거고 민주당도 전략 공천을 했고 의원직 하나 잃어도 된다. 이 지역 중요하다고 했고 거기에 맞불을 지금 김태호 월드보이께서 그쪽에서 추대 결의식은 뭐예요? 근데 난 진짜 그 사람들 그 후진기 그 추대식도 아니고 추대 결의식이 뭐야? 홍준표 씨 구태정치죠. 우리 가죽적 대표. 네. 그러면 김경수, 김태호의 이것도 사실 리턴 매치 측면이 있잖아요. 여기는 제가 간단하게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이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요. 몇 대 몇? 제가 봤을 때는 의외로 큰 표차가 날 수 있다. 지금 언론에서는 장사할 게 없으니까 계속 김태호, 김경수, 김태호 어떻게 될까? 뭐 아슬아슬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가 경상남도에 강연을 제일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밑바닥 정서가 김경수 나오면 된다. 이런 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1년 전부터 그렇게 돼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선거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분들은 여론조사가 아무리 잘 나와도 막상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꽤 있는데 현실적으로 경남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느끼신다 이런 거죠. 네. 동그라미 쳐도 됩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경남 같은 경우가 관전 포인트인데 관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김경수 후보에게 대단히 유리하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 보수 언론 같은 경우는 괜히 김경수 떨어뜨리려고 괜히 관심 지역으로 설정해서 계속 뭐 둘이 화면 비추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김태호 후보한테는 불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김경수 의원 지역구에 보궐선거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쪽은 가져올 수 있나요? 그러겠죠. 아, 그래요? 네. 걱정 안 해도 됩니까? 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표현은 적당하지 않은 거 아는 한 방법이 없어 그러는데요. 말도 안 되는 인물을 공천하지만 않는다면 그런 그러니까 분이요. 자해 공천만 하지 않는다면. 근데 여기에 지금 현재 저 김현철 씨나 노건호 씨 설도 있잖아요. 이루어질 가능성은요. 제가 어떤 방송에 어제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건호 씨랑 제가 대화를 해본 결과 아버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자질 그리고 정치판을 읽는 눈 이건 충분히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유머 감각까지 예, 그렇죠.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후보로서 못할 건 없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전체 여권의 풍향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의 의지는 저는 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은 전체 지방선거 판을 좌우할 수 있는 폭발력 있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되겠다. 이런 조심스럽다 이거죠. 네. 그리고 나쁜 프레임에 걸려들면 이게 또 이제 뭐 이상한 쪽으로 흘 수도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동글뱅이, 동그라미가 6개 가고 있습니다. 경북으로 가겠습니다. 경북은 사실 기대는 별로 안 하지만 이런 지역에 뛰어들어서 뭔가 열심히 싸우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름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오중기, 예, 오중기 후보. 뭐 거중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름이 참 좋아요. 불굴의 의지의 사나이.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능성이 넘친다고 생각하는 대구하고 경북이 후보들이 좀 넘치는 편인데요. 지금 이철우 의원 가장 먼저 뛰어들었었고, 근데 아직까지 의원직 사퇴는 안 하고 있네요. 이철우 빨리 의원직 사퇴하라고 우리가 방송했던 적이 있어서 남유진 전 구미시장. 여기 이제 현직 시장이 3선을 했기 때문에 김광림, 박명재 이런 후보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는 그냥 우리가 의리로라도 세모 쳐드릴까요? 아니면 동그라미 한번 쳐버릴까요? 확. 사실상 쉽지 않죠. 아, 그렇죠. Not easy. 낫이지. 이거 영어 표현 맞습니까? Not easy. 네. 아. 왜 이래서 더 잘하시잖아요, 영어하고.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우리가 못하는 게 있어요. 의원님이 꼭 해줘야만 되는 거. 네. 경북도지사 후보로 누가 되겠어요? 자유한국당?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쪽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느낌적 느낌이 있잖아요. 이 지명도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사실 남유진 같은 경우도 구미시장 하면서 완전히 박정희 빠 뭐 이런 느낌이지만 우리한테는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지만 그쪽 지역에서는 그게 인기를 좀 끌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박명재 의원이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 행자부 장관 했던 아, 사람. 그랬지 생각해보니까. 네, 그리고 저쪽으로 이제 투항한 그런 케이스인데 뭐 렛대로 뭐 경력 그런 걸로 보면 장관 경력은 이제 이분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제 김광림 의원 같은 경우는 기재부 공무원 출신이고 뭐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철우 의원은 이제 뭐 경상북도 부지사 출신입니다 이분이. 네, 그래서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바른미래당에서는 권오울이라든지 박재홍 이런 사람들이 출마한다 그러는데 어쨌건 당선되는 것만이 목표는 아니고요. 착실히 뿌리를 잘 내려가지고 득표율이 올라갈 수 있다면 다음 선거나 다음 국회의원 선거나 등등에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경북도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40% 득표는 하지 않을까. 충분하다. 예. 거기다가 이제 깨어있는 시민들이 또 경북에 있는 지인들한테 전화해서 설득하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오준기 후보가 여기서 당선되면 대선 후보 가는 거죠. 그렇죠. 바로 가는 거죠. 바로 저의 맞수가 되겠군요. 예. 자, 문제의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충남입니다. 충남은 지금 안희정 지사 사퇴 이후에 여론이 어떻게 바뀌었을지는 사실 뚜껑 열어봐야 알아요. 그런데 복귀여왕하고 양승조 후보 여기 이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의 그 스캔들 좀 있었고요. 거기에 이인재 씨를 내리꽂는 바람에 사실은 이게 반전 효과 아닐까요? 제가 요즘 제 페이스북 쪽지로 의원님 충남도지사 나가세요라고 쪽지 보내시는 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네, 진짜 나가시면 아니 나보고 나가라고 쪽지 보내는 분들이 요즘 많아졌어요. 정청래를 중앙 정치권에서 밀어내려는 수작이에요. 제가 이제 복귀왕도 이제 제가 잘 아는 후배고 양승조 의원도 잘 아는데 뭐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인지도 면에서는 이인재 후보보다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충청도 출신이기도 한데 이인재 씨가 중앙에서는 무지하게 욕을 많이 먹고 있고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충청남도라는 게 고연령층이 많잖아요. 그래서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것을 경계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이제 추대 결의식이라는 걸 하는데 원래 이인재가 경기도지사 출신이잖아요. 근데 충남으로 내려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올드보이론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기자가. 어느 신문이죠? 그러니까 경기도민일보? 자기는 충남지사 나가니까 경기도민일보의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라고. 멋지네요. 멋져. 최고야 최고. 그 기자는 상당히 멋쩍었겠네. 정청래 의원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 같은데 제가 처가가 이쪽이에요. 네. 근데 이게 장인하고 이제 말싸움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에 이 묘한 충남만의 분위기가 있어요. 정말 신기하다. 소외됐다는 느낌. 그러니까 전라도와 경상도의 싸움에서 자기들이 가져가고 그 핫바지론이잖아요. 거기에 있다는 소외감이 아직도 피해의식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칫 잘못 바람 불면 위험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인재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름은 있잖아. 그렇죠. 예, 이런 게 은근히 있을 수 있어요. 특유의 충남 사람들. 양승조 복귀왕 한 번도 못 본 사람이요. 누구요? 누구요?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인재는 이름은 낫잖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느낌도 한번 받아봤거든요. 저도 복귀왕 후보랑 양승조 후보를 다 인터뷰를 해봤는데 그렇죠. 이인재 식으로 이렇게 진짜 올드보이 느낌. 그러니까 젊은 층 입장에서는 보면 부끄러운 후보잖아요. 네. 최소 어떻게 됐든지 서울 수도권에 있던 충청에 있건 이인재 피닉제 정치 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승복하지 않고 뭔가 딴짓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70 되셔가지고 공천되셨을 때 오히려 상대적으로 젊고 무명인 사람을 끌어올려서 선거 구도상 이렇게 맞불을 놓으면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인재 후보가요. 나이는 이제 70줄일 거예요. 그런데 염색 싹 하고 목소리가 쇳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늙었다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에요. 그리고 연설도 잘해요. 그래서 또 정치 팔단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박수현 대변인 나갔으면 그냥 싱거운 게임이 될 수 있었는데 여기는 지켜볼 만한 삼각입니다. 지켜봐야 되는. 지명도 문제가 있는 거네요. 박수현 대변인은 이제 왜냐하면 충청남도라는 것이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령층이 많고 또 산간 마을도 많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좀 걱정스러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는데 이 농촌 지역이라서. 일리 있으시고요. 그러면 동그라미요, 세모요, 아니면은 세모? 세모 정도로. 네, 세모. 의외로. 그렇습니다. 네. 지금 동그라미가 이제 6개에서 멈춰 있어요, 지금. 자, 충북으로 가겠습니다. 충북은 오재세 그리고 이시종 현 지사. 여기도 판단하기 힘들죠. 여기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시종 지사가 나가면 무난하리라고 좀 보고요. 그리고 이제 도종환 장관이 청주 지역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충북에서 어떻게 보면 또 인물을 하나 배출한 거잖아요. 지금 뭐 가장 이슈가 되고 가장 텔레비 많이 나오는 분이 도종환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해서 여당이 됐더니 여당을 밀어줬더니 우리가 그래도 혜택을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동글뱅이? 동글뱅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남, 전북, 제주, 울산, 대전, 광주, 세종 이렇게 남아 있는데 전남으로 가겠습니다. 전남은 김용록, 신정훈, 장만채. 장만채 이분은 이제 교육감. 네네. 그리고 김용록 이분은 얼마 전까지 농림부 장관. 네. 근데 김용록 장관이 이제 이계우 의원 사실 대타 느낌. 네네. 그래서 무난히 이분이 선출되고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평가이 된 것 같은데. 여기는 제가 좀 잘합니다. 디테일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김영록 장관은 장관 인사청문회 끝에 장관 임명되고 일주일 후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반갑게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 이게 장관이 됐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청래 최고위원 덕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최고위원 때 제가 추천을 했어요. 수석 대변인으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옆에 이제 있게 된 거죠.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 당대표 시절에 수석 대변인으로 대표를 잘 모시고 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눈에 들어서 장관으로 간 것 같다. 이제 이런 취지예요. 그랬는데 사퇴를 한 다음날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사퇴하셨냐고 했더니 전남 도지사 그 부분이 좀 그래서 지사 나가려고 사퇴를 했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말씀은 드렸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대통령한테 말씀드리고 이렇게 나왔다. 그 더 자세한 얘기를 하면 이 유불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그렇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후보는 김용록 장관이 될 것이다.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신정훈 이분이 이제 나주시장 부속하다가 국회의원 하다가 지금 이제 비서관을 갔지 않습니까? 그 둘이 붙었어요 지금. 김영록 장관하고 내가 더 문재인 대통령하고 친하다. 이렇게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장만채 교육감 이분이 이제 사퇴하고 후보가 됐는데 이분이 다코스입니다. 그래요. 네. 제가 방송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분이 우리 당에 막 들어왔기 때문에
조직이 약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조직이 붙었습니다. 지역 조직이 있구나. 네네네. 그러니까 전남지사가 선거 자체가 당내 경선이 굉장히 이슈가 될 수도 있다. 네. 지금까지는 좀 조용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의원은 불출마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 상황. 그렇겠죠. 그래서 당내 경선이 되면 그분이 아마 지사로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갓 입당한 장만채 이 후보를 예의주시해라. 그러면 김영록 장관은 뭐예요? 사실은 이 선거에 나갈 생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 결선도 있잖아요. 네네. 네. 재밌겠네요. 그러니까 의외로. 김영록, 그 신정훈 여기가 지금 약간 좀 서로 신경전이 좀 과열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신정훈 후보는 지금까지 준비를 좀 해왔었나 보네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주에 무소속으로 나주시장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학생운동권 출신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직적인 감각은 이제 뛰어난 분이죠. 그런데 나주에서 평도 좋고. 근데 숨겨진 일인지 전남도지사는요, 소위 말해서 동부권과 서부권에 또 약간 소지역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여수, 순천, 광양 여기가 절대 다수입니다. 인구로 보면. 그게 동부권이잖아요. 그래서 동부권, 여수, 순천, 광양 여기가 과반 이상이에요, 인구가. 그래서 이 세 개 지역을 잡는 사람이 굉장히 유리한 거죠. 아하. 어쨌건 민주당으로 보면 동글뱅이. 네네. 자, 전북으로 가겠습니다. 김춘진, 송하진 현 지사. 네. 김춘진 후보하고 여기도 그냥 넘어갈게요. 네. 이거는 뭐 마땅히 나오시는 분이 동글뱅이. 없는, 네, 동글뱅이. 자, 제주도로 가겠습니다. 요, 제주도 여기가 재밌을 것 좀 같아요. 재밌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은남, 문대림 두 후보가 나왔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는 김방훈이라는 후보가 나오는데 이거는 잘 모르겠고요. 죄송해요. 바른미래당에서는 지금 원희룡 지사가 바른미래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올 것이다. 네. 근데 왜 그래요? 바른미래당 간판을 달면 오히려 간표 요인, 마이너스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주도는 전통적으로 무소속이 또 당선된 사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희룡 지사라 할지라도 저는 무소속으로 나갈 것 같아요. 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간판을 다는 것이 오히려 족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가는 것이 원희룡 지사 개인으로는 굉장히 잘한 판단입니다. 그런 거고요. 김우남, 문대림 이렇게 있는데요. 김우남 전 의원은 제주도당위원장 오랫동안 했죠. 제주도가 이제 지역구가 3개인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조직 작업은 충분히 했는데, 문대림 후보가 이제 문재인 정부 비서관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 얼굴 생김새가 비슷해요. 같은 문씨고. 저번에 그 딱지 끊으신 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딱지 끈 거 돈 내야 된다고 하시는 네, 네, 네. 그런데 여기야말로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일단 경선이 그렇고요. 그리고 본선으로 갔을 때도 저는 이번에 4.3 항쟁 추모 집회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읽었던 4.3 추념사, 이것이 5.18 기념사 못지않게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예. 그리고 아마 제주도민들의 마음에 정말 흡족한 단비를 축이 내려준 명연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판을 흔들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5.18 기념사로 호남 지지율이 완전히 뭐 국민의당과 역전됐듯이 제주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추념사로 판이 뒤집혀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2명 후보가 분열 없이 경선을 치르고 떨어진 사람이 선대위원장이 돼준다면 제주도도 굉장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승산이 봅니다. 있다. 그리고 지금 외부에 유입 인력이 많더라고요, 제주도가. 그래서 66만이 넘어갔던데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70만 원대에 지금 입박하는데 네네. 거의 뭐 30만 대가 외부에서 유입된 거잖아요. 육지에서.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그런 표도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봐서 여기도 좀 희망적이지 않을까요? 제주도 원래 무속을 선호하고 무속 지사, 무속 국회의원이 많이 됐던 데잖아요. 그렇죠. 제주도만의 독특한 정신이 있더라고요. 어떤 학자는 해민 사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주도만의 독특한. 그런데 지금 4.3 행사를 계기로 해서 많은 부분이 여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예. 야성을 되찾아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네. 화제가 됐던 괜당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제주 지역의 국회의원 오영훈 의원하고 인터뷰 얼마 전에 했는데요. 4.3 때문에. 원희룡 지사가 4.3에 대해서 노력한 게 거의 없대요. 4.3에 관련된 행사 거의 안 나타나고. 그러다가 4.3이 되고 선거가 임박하니까 이제서야 4.3 이야기하고 있는 진정성 없는 지사라고 맹비난하시던데. 어쨌든 동그라미예요? 세모예요? 세모와 동그라미 사이. 의미가 좀 있는데. 그럼 반달이네.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괜당 이런 게 있잖아요. 한짓 걸리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4.3으로서 뭉쳐져 있고,
그래서 저는 김은환 문대림 이분이 경선 이후에 갈등, 분열만 없으면 없으면. 승산이 있는데 이게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선거라는 그것이 게. 걱정됩니다. 그리고 떨어진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열심히 돌아줄 수가 없는 게 이 사람이 자리를 잡으면 나는 다음에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대승적 차원에서 둘이 잘 합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개념에서 연합정부 비슷하게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원팀 해가지고 네. 원팀 구성. 시청이나 도청에 들어갔을 때 상대적 스텝도 이렇게 데려오고 막 이런 과정들. 네. 자, 알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완전한 동그라미가 돼야 되는데 반달 정도 하겠습니다. 자, 울산 이 부분이 사실상 어쩌면 득템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냐. 네, 울산도 쉽지 않습니다. 어쨌건 낫이지. 송철호 변호사, 송철호 후보가 이쪽이고 네. 자유한국당은 지금 동생의 비리랑 얽혀 있는 김기현 현 시장이 있고요. 바른미래당에는 이영희 후보가 나온다 그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에서 홍준표를 이긴 지역이잖아요. 대선 때. 물론 이제 인물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왜 어렵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기가 정몽준 무속으로 몇 선 했던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이 활성화돼 있고 그런데 그게 또 선거는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희한해요. 예, 희한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소위 말하는 이제 민중당, 진보 세력도 세력도 강하고 거기도 후보를 낼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우리로서는 객관적 구도로는 유리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인물로 봤을 때 인물로 우리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not easy. 이제 쉽지 않는데 보수의 분열 뭐 이런 정도가 좀 더 커지면 근데 어떨까요? 여기는 아마 바른미래당은 뭐 제가 봤을 때 5% 이상 가져갈까요? 그쪽에 파괴력이 너무 없다. 너무 없어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거 세모? 세모와 X 사이겠죠. 그렇죠. 네. 에이 그렇구나. 내가 이번 지방선거 개표 뚜껑을 딱 열었는데 부산, 울산, 경남이 파란색으로 물들면 그때는 제가 예상이 틀린 걸로 생각을 해서 마차님 손에 장을 지겠습니다. 뭐 뗐어요?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효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대전으로 가겠습니다. 대전은 박영순, 이상민, 허태정 후보가 민주당에 나와 있고요.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박성효 후보가 나와 있고. 여기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어때요? 박영순, 이상민, 허태정 중에? 제가 어제 대전 강연이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네. 갔다 왔는데 이제 허태정 후보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사진을 찍자고 그래서 나하고 사진 찍는 게 무슨 뭐 도움이 되냐? 그랬더니 도움이 된다고 찍고 갔는데. 충남하고 대전은 연결돼 있죠, 사실. 지역 그렇습니다. 정서가. 네, 근데 그렇습니다. 좀 성격이 달라요.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여기도 그렇게 쉬운 지역은 아닙니다, 사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혼전이죠. 허태정 후보가 이제 구청장을 2번 했어요. 그 2번 하면서 평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주변에. 그리고 이제 박영순 후보는 청와대 행정관이가 뭐 하다 내려봤는데 워낙 많이 떨어졌어요, 여긴 또. 그래서 또 떨어진 사람,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이상민 의원은 또 다른 이상민 지방도 의원은 있잖아요. 이제 사선 의원이긴 한데, 글쎄요, 뭐 그렇게 두각을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이러면은 그러면 권선택 전 시장이 중간에 그만둔 거잖아요. 사실은 아웃됐죠. 이게 어떤 선거의 이슈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분위기상. 그래서 어쨌든 여기 3명이 경선을 해서 1명으로 결정이 될 텐데 박성효 후보는 전 대전시장 출신이거든요. 아, 그렇지, 맞죠.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가 테러 당했을 때 면도칼 테러 당했을 때 대전은요 해서 뒤집어져서 당선된 사람이 박성효입니다. 맞아요. 자, 여긴 뭐 어떻게 해요? 이거 세모인가? 여기는 세모와 동그라미 사이. 반달. 좀 희망이네요. 어렵구나. 생각보다 지역을 디테일하게 가니까 네. 말처럼 쉬운 것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세종부터 먼저 갈게요. 세종은 150% 당선. 네. 말 하나 많아. 실제로 이제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개헌안 내놓으면서 서울을 수도로 한다라는 그 문구가 들어있더만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선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수도는 옮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행정수도인 세종을 만든 건 참여정부 때부터 이거 그래서 사실 충청권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니들 선거에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더라고요. 어쨌건 세종시는 이해찬 의원, 뭐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까지 포함해가지고 거의 완고한 아성을 지금 하나 만들어 놨더만요. 네네. 자, 광주로 가겠습니다. 광주는 강기정 사실상이에요. 강기정 양양자 이용섭 이 후보가 아마 경선에 돌입할 것 같은데 광주는 지금 강기정 양양자 이용섭 후보가 다음 주에 사실상 경선을 하게 되는 이런 분위기인데 강기정 후보는 구청장 2분하고 일단 3자 단일화를 해버렸고 네. 그리고 윤장현 현 시장은 중간에 포기해버렸고 네.
이용섭 후보는 사실 대세론처럼 보였지만 이게 판세가 요동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직 광역지자체장이 출마 포기를 한 특이한 경우입니다. 광주. 그러니까 사실 안철수 전략공천이었죠. 윤장현 시장이. 그래서 자리를 못 잡은 거죠.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게 사퇴를 한 것 같습니다. 속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3파전으로 가고 있는데 어제 강기정 후보하고 우연히 통화를 하게 됐어요. 통화를 했는데 김광진 전 의원이 거기 가서 돕고 있더구만요. 저도 봤어요. 네. 그렇게 되고 그래서 뭐 저하고 친하고 또 양양자 최고위원도 저랑 뭐 사실은 각별한 사이고 좀 이래요. 그래서 참 애매해요. 이럴 때.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있잖아요. 개조심이란 말이 옛날에 제일 무서웠거든요. 요즘은 개소식이 제일 무서워요. 개소식. 누구 개소식 한다고 오라 그러면 무서워요, 진짜. 가면은 지지하는 의미가 돼버려서. 그러니까요. 근데 한번 보시자고요.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처럼 이용섭이라고는 사실상 대세론 후보처럼 느껴졌던 사람인데 네. 지금 뭐 고소고발 사건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명부 유출이라든지 네. 그 상태에서 현 시장이 물러나줬다는 건 어떤 면에서 보면 나는 이용섭은 지지 안 해라는 측면도 될 수 있거든요. 그 네. 강기정 후보가 단일화되는 바로 그날 두 가지 이슈로 한꺼번에 묶어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용섭이 안 될 가능성이 몇 %로 보시는지 한번 말씀 여쭙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용섭 전 장관이 굉장히 이렇게 스마트하고 그리고 이제 17대 초선 때 제가 보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한테 상당히 총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혁신 수석도 했었고 관세청장, 국세청장, 건설교통부 장관. 그래서 노무현 참여정부 때 5년 내내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중용했던 분이죠.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쳇말로 친노 세력 내지는 뭐 친문 세력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 그런 이미지가 안착이. 관료로서는 굉장히 똑똑하고요. 제가 그때 한번 우리 의원 워크숍에 와서 강연을 하는데 야 저분은 나중에 꼭 국회의원 하겠군.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당시에. 그 정도로 여러 가지로 경력도 화려하고 스마트하고 그리고 똑똑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소위 말하는 우리 쪽 지지 성향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안착을 못한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섭 후보는 이를테면 이제 굉장한 관운을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 지역에서는. 근데 이 선거의 프레임이 선거 명부 유출이라든지 일자리 부위원장을 내려놓고 나오는 문제라든지가 살짝 좀 악의 이미지화 된 측면이 있어요. 거대 악 이런 느낌. 여기에 소수의 다윗들이 막 뭉쳐가지고 어떤 반전의 계기를 이렇게 턱 만들어내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거를 따라가주는 측면이 좀 있잖아요. 선거라는 게 왜 막판에 역전시키는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용섭 후보가 무난히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가 지금 결선 투표결제까지 딱 나온다고 하면 이게 가장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이거는 생각 어떠세요? 우리 지지자의 관점이 아니라 일반 국민 광주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양양자 후보가 국회의원을 한번 했던 경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무슨 장관 한번 했던 경력이 있거나 뭐 이러면 상당히 유리하게 아마 원사이드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면이 없어요 지금 사실. 그렇죠. 그리고 삼성에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영입이 돼서 들어와서 한번 낙선한 경력 그리고 여성위원장 하고 있는 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 당원과 지지자가 생각하는 것과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건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쳇말로 이런 거 있어요. 깜이 아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깜이 아니요. 아직 더 커야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제가 유불리를 떠나서 객관적인 눈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광주 시민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실제로 해요. 그래서 좀 더 크지. 그렇지. 크고 나오지. 뭐 이런 게 이제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봐버린다. 그런 과정으로. 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또 양양자를 뭐 굉장히 강고하게 지지하는 또 층이 있죠. 팬덤도 그리고. 있고 그리고 저하고도 좀 친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근데 이게 제가 별건 아니지만 와달라 뭐하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아직까지 못 갔어요 제가 광주를. 저는 아예 못 가실 것 객관적으로 중립. 중립. 그러니까 아예 이제 내부 경선 끝나기 전에 강주 못 가실 것 같죠? 근데 진짜 곤란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뭐.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 가고 싶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의로운 거야. 그럼 제가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곤란해요. 곤란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식구끼리. 예,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이제 9일이겠죠. 9일부터 시작해가지고 22일까지 약 2주 동안 민주당의 모든 후보들이 사실상 결정된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가장 이제 저 사람 누가 될 거야 하는 지역은 빼고 네. 선거라는 건 관심이 내 지역이 아니라도 이슈가 생기면 바라보게 되고 거기서 어떤 후보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재밌는 어떤 과정. 그러니까 네. 선거 과정이 나쁘지 않아야 되겠죠.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하여튼 경남지사 김경수 후보에게 좀 올인했으면 좋겠다. 특히 그렇죠. 경남 지역 분들은. 부산, 경남, 울산만 가져온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어마어마한 탄력이 생길 최초의 거거든요. 대통령입니다. 예, 예. 지방선거를 통해서 거의 석권한. 예. 그럼 지금 어떻게 되나요? 정리해 주시죠. 동그라미? 네. 잠깐만요. 반달이 지금 2개가 있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세, 경합 우세.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처럼. 근데 일단 완전한 동그라미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정도가 지금 확실하게 우세한 곳이고요. 가이포에 가까운 세모가 3개. 그리고 반달. 될 가능성이 있는 곳인데 조심스러운 곳이 2개. 이런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한 13개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13개에서 14개. 17개 중에 대체적으로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17개 시도광역단위 중에 그럼 가장 빅매치 지역은 어디였죠 아까? 경남입니다. 경남이 네, 경남. 부산은 좀 어떤가요? 부산도 빅매치죠. 부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김경수는 될 것 같다. 뭐 앞으로 지켜보시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변수는 저는 투표일도 중요하다고 봐요. 제일 안 좋은 게 어차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놀러 가는 거. 그러니까. 그런데 이번 투표율이 가장 높을 거라고 예상한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민투표를 못하게 하잖아요. 음. 자유한국당에서. 어떤 선거는 의미가 없겠습니까만 대한민국에 국군이 걸려있는 선거일 수도 있습니다. 김진장 교수 말이 저는 좀 와닿았는데요.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하면 개성공단 바로 열린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견을 다룰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라서 간단치가 않아서요. 여러분들은 내가 투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최소한 내가 아는 사람 10명을 우리 쪽 진영을 만들어서 투표장에 어느 지역이건 나오게 해야 된다. 제가 경선이든 뭐 전국적으로 볼 텐데 다 아시겠지만 룰을 하나 말씀드리면 구청장, 시장 그리고 광역단체장은 권리당원 50%, 일반 유권자 50% 이렇게 투표를 하는데요. 권리당원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 투표권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각 기초단체별로, 광역단체별로 6회 이상 납부를 하신 권리당원들은 ARS로 전화가 옵니다. 반드시 자기 권리 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에서. 네네. 제가 또 관심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프라님. 마포. 구청장.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랬어. 자, 여러분들 이제 방송 들으시다가 까먹었죠? 초반에 나왔던 바로 그 이름이요. 사실 정청래 의원한테는 우리가 빚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빚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유동균 마포구청장 후보 방송으로 좀 나오면 안 되겠느냐 하시길래 저는 일말의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왜냐? 내가 빚진 분한테 빚 갚으라는데 내가 당연히 갚아드려야 되는 거고 그분이 추천한 후보 마포구청장 후보 유동균 후보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정청래 의원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마음이 좀 놓이네요. 불안불안하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근데 끝까지 어쨌든 지지를 소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경남, 경북이나 대구도 내가 사는 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관심을 끊으면 안 되고요. 거기에 지인이 누구 있는데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전화 한 통 아까 말하신 대로 한 통화라도 해주는 것. 예. 그것이 바로 개성공단 열리는 길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선거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잘난 척.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리고 넷째도 겸손하라. 승리의 비결입니다. 예. 후보자들입니다. 선거에서 욕심 같으면은 모든 지역을 다 파란색으로 물들이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선거의 모든 선거는 다 여당 책임론으로 갈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부 지역은 그 지역에 누군가 가져갈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핵심 지역인 곳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 선거의 승패를 가를 곳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경남 같은 곳인데 정말 김경수 후보에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인 전화 돌려가지고 표가 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이 지역만큼 부산, 경남, 울산만큼은. 자, 알겠고요. 좋은 시간이었고요. 정청래 의원 방송에 나와줘야 이게 재밌어. 팟캐스트 하는 그 뭐랄까 재미랄까요? 고기를 먹었으면 냉면을 먹어야겠죠. 그런 느낌이고요. 대선급 전직 의원 정청래 의원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